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적인 변동의 모습까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학문적인 변화의 모습, 학문에서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조선 후기 학문에서의 가장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면은 바로 요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등장이 있겠어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익히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학 뭐 쉽게 따지면 실용적인 학문, 즉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학. 조선 후기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개혁들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학문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사회를 조금 바꿔보자, 개혁하자라고 하는 학문들, 즉 실학이 등장을 한다는 거. 그러면 먼저 이 실학이 등장하는 배경에서부터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양난 이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즉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그 다음에 뭐 두 차례의 호란과 같은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요 큰 전쟁 이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특정 분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 요거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그렇죠. 뭐 황국 정치와 같은,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커지는 모습들, 우리가 경제적인 모습들 보면서 뭐 새로운 농사법이 만들어지고 누구는 부유한 농민, 누구는 가난한 농민들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빈부격차도 점차적으로 커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기존의 학문, 즉 성리학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즉 양난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 조선을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던 학문이었던 성리학이 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딱 확실하게 떡하니 내놔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리학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학문 실학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요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과 서양 문물들이 있어요.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책을 증거로서 어떠한 학문을 펼쳐나가는 걸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형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떠한 증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었는데, 청나라에서 새롭게 증거를 중심으로 한 학문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거와 함께 서양의 발달된 기술들, 발달된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실용적인 학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 즉 실학의 등장에 우리가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양난 이후에 빈부격차라든가 권력의 독점이라든가 신분사회의 변동이라든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요거를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요 학문이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청나라에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학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겠다, 조금 새로운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 학자들의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실학의 선구자부터 보면은, 실학은 그 당시 이제 이수광이라고 하는 인물과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들에서 선구 시작이 된다는 거. 그 당시 이수광은 백과사전과 같은 어떤 지목유서를 만들면서 새롭게 이제 실학에 대한 어떤 인식,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대동법이라든가 동전의 사용과 같은 사회 개혁,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새롭게 실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성리학 등장의 배경 좀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개혁의 중점을 어디에 두냐? 즉 농업의 중심을 두냐? 아니면은 새롭게 상업이나 공업의 중심을 두냐라고 해서 실학이 조금 파가 나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는 농업의 중심을 둔, 농업에 힘을 준, 농업의 중심을 둔 파들,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중농학파 쪽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농학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농업, 농사,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토지, 즉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토지제도 때문이다. 누구는 토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토지 적게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아예 토지 없이 소장농, 토지 빌려서 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 제도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토지 제도 바꿔서 새롭게 사회 개혁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중농업파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볼 게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되는데 요 세 인물은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름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유형원, 이득 본다는 소리야. 이익, 정약용. 정약용은 사실 워낙 많이 들어본 인물이라서 쉽게 기억할 수 있대고. 그래서 중농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요 세 인물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우리가 이제 유형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유형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 이제 균전론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를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균등하게 전 토지를 가지자라는 거예요. 즉 누구는 토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토지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토지를 가지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런데 완전히 균등하게는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즉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양반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양반은 한 100 정도, 그 밑에 일반 상인, 중인들은 한 70, 일반 농민들은 50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토지를 지급해주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요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요 토지에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지겠죠,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유형은은 균전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장을 하면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공평하게 지급을 하자, 균등하게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균전론이 되는 거예요. 유형은은 이러한 균전론 이외에도 과거제, 노비제, 그 다음에 집안, 이 문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회 제도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들을 하면서 사회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 되는 거고, 이러한 유형원이 저술했던 저서가 반개수록이 되는 거예요. 반개수. 특히나 여기서는 주요 학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이러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저서들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서들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유형어는 반개수록.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면은 이익은 한전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돼요. 한전론이라고 하는 말은 토지에 한계를 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한계를 어떻게 두냐라고 하면은 토지를 지급을 하는데 이 토지에서 영업전이라고 하는 걸 딱 설정을 해놔서 요거는 매매, 사고 파는 걸 금지시켜 놓자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의 토지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한 30 정도는 영업전으로 설정을 딱 해가지고 나머지 70은 뭐 사고 팔 수 있지만 30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필요가 들은 요 30이라고 하는 토지는 영업전으로 설정을 해서 요거는 매매를 금지를 해놓자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빈부격차를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의 어떤 균등을 맞춰가려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주장이 바로 요 한전론이 되는 거예요. 한전. 요거는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이익은 또한 이 다음에 이제 육존론이라고 해서 나라를 좀먹는, 나라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6가지의 좀, 6가지 어떤 벌레 같은 것들, 요거를 설정을 해놨어. 그 당시 뭐 과거제도, 뭐 노비제도, 승려등, 게으름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6가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요 육존론도 또한 주장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6가지를 우리가 다 할 필요는,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좀 배우고 우리 6가지에는 다 할 필요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 육존론,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어떤 패단들을 비판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한전론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은 한전론, 그 다음에 요 이익이 저수란 저서는 성호사설. 이 이익의 호가 성호예요, 성호. 그래서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면,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 반개수록이라는 책, 이익은 한전론, 성호사설이라는 책.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어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또 배웠죠. 특히나 그렇죠, 정조 때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또 유명한 학자시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자시라서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름은 당연히 한 번씩 들어봤을 테고, 바로 요 실학을 하면은, 조선후기 실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되는 거죠. 정약용이 주장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은 여전론이에요. 여전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의 마을을 일여로 설정을 하고, 이 일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토지를 경작을 해서 일한 만큼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마을, 이게 하나의 마을, 즉 1여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안에 있는 토지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다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어떤 생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생산물은 일한 만큼 분배를 해 가자. 즉,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많이 가져가고, 일을 조금 적게 하고 게으르게 한 사람은 조금 적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소리. 요게 이제 여전론이 되는 거예요. 여전론. 정약용이 주장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이 바로 요 여전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을, 일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경작을 하고, 분배는 일한 만큼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약용이 주장했던 여전론이 된다.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이 되는 거예요. 여전론. 각각 딱딱딱 구별해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정약용은 실학의 집대성, 실학을 모아서 사실상 완성을 시킨다라고 보면 돼. 실학을 모아서 정리하고 완성을 시키는 실학의 집대성한 인물이고, 우리가 앞서 정조 때 봤듯이 거중기를 제작을 해서 수원 화성이 활용한 인물, 수원 화성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이 서술했던 저서는 목민심서, 경세유포, 흠음심서와 같은 책들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아무래도 목민심서가 되겠죠. 목민심서, 백성들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 중농학파의 세 인물들, 그 다음에 이 세 인물들이 주장했던 토지제도의 개혁들, 그 다음에 이 세 인물들의 저서들까지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어요.